코트 위에서 공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만큼 명확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지는 순간 선수로서의 삶도 끝난다는 사실이었다. 28년을 농구와 함께 살았고 마지막 10년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었다. 하지만 올림픽 티켓을 놓친 그날, 나는 더 이상 선수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공을 던지는 대신 국경을 넘어야 했던 한 명의 선수인 나의 이야기이다. 평양 류경정 주영 체육관의 조명은 언제나 너무 밝았고 그 빛 아래서 우리는 매일 8시간 이상을 뛰었다. 공이 손을 떠나 포물선을 그리며 링을 향해 날아가는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내 통제 안에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었다. 28살의 나는 북한 여자농구 국가대표팀의 주전 포워드였고 키 185cm의 체격으로 페인트존을 장악하는 것이 내 역할이었다. 그날 아침 훈련이 시작되기 전 코치는 우리를 코트 중앙에 모아놓고 말했다. 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이 2달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는 반드시 티켓을 따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배어 있었고 우리 모두는 그 긴장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승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고 패배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당과 수령님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되었다. 팀의 주장인 은영은 32살로 나보다 4살 많았고 15년간 국가대표로 뛴 베테랑이었다. 그녀는 훈련 후 탈의실에서 내게 조용히 말했다. 이번 예선은 우리 인생이 걸린 경기라고.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지 못한 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도 알지 않느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다. 다만 소문만 있었다. 탄광으로 보내졌다는 이야기, 시골 협동농장으로 추방되었다는 이야기들. 훈련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었고 우리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체육관을 떠나지 못했다. 식사는 정해진 칼로리만큼만 제공되었고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한 단백질 보충제조차 충분하지 않았다. 막내 선수인 혜진이는 22살로 발목 부상을 입었지만 치료받을 시간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절뚝거리며 코트를 뛰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우리가 선수가 아니라 도구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체육관 한쪽 벽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체육은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한 무기라는 구호가 붉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우리는 훈련 전후로 그 초상화 앞에서 경례를 했고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사상 학습 시간을 가져야 했다. 농구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었다. 어느 날 저녁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데 은영이 복도 구석에서 나를 불렀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체육성 간부가 오늘 감독에게 전달한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다고 했다. 만약 이번 예선에서 탈락하면 팀 전체가 해체되고 선수들은 각자 다른 곳으로 배치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 순간 내 등골에 차가운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밤에 기숙사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 불빛 아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지 생각하면 숨이 막혔다. 나는 농구를 사랑했고 코트 위에서 뛰는 것이 내 삶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언제든 처벌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 나라에서 사는 것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중국 선양에서 열리는 아시아 예선까지는 버스로 6시간이 걸렸고 우리는 새벽 4시에 출발했다. 국경을 넘는 순간 창밖 풍경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중국 쪽 도로는 더 넓었고 지나가는 차들도 더 많았으며 건물들의 불빛도 더 화려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다른 선수들을 보았지만 모두 창밖을 응시하거나 눈을 감고 있었다. 선양의 체육관은 우리가 훈련하던 곳보다 훨씬 현대적이었고
관중석의 규모도 2배는 되어 보였다. 첫 경기 상대는 카자흐스탄이었고 우리는 준비한 대로 경기를 풀어나갔다. 은영의 정확한 패스와 내 골밑 슛이 잘 맞아떨어졌고 전반전을 12점 차로 앞서갔다. 하지만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혜진이의 발목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녀가 방어를 하다가 주저앉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코치는 그녀를 벤치로 불렀지만 교체할 선수의 기량이 떨어졌고 우리의 수비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상대팀은 빠른 속공으로 점수 차를 좁혀왔고 경기 종료 3분 전에는 단 4점 차까지 따라붙었다. 그 순간 코트 위에서 느낀 압박감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함성도 심판의 호루라기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오직 스코어보드의 숫자만이 내 시야에 들어왔고 그 숫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이 온몸을 짓눌렀다. 마지막 1분 동안 나는 필사적으로 리바운드를 잡았고 은영이 프리드로로 2골을 추가하면서 우리는 간신히 승리를 거뒀다. 경기가 끝나고 탈의실로 돌아왔을 때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겼지만 그것은 당연히 이겨야 하는 경기였기 때문이다. 코치는 우리에게 방심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다음 상대인 필리핀은 더 강한 팀이라고 강조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은영은 내게 조용히 말했다. 혜진이의 발목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병원에 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틀 후 필리핀과의 경기는 재앙이었다. 상대팀의 센터는 나보다 키가 작았지만 훨씬 빠르고 기술적이었으며 우리의 모든 공격 패턴을 읽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전반전부터 20점 이상 밀렸고 후반전에 들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혜진이는 결국 경기 중에 쓰러졌고 들것에 실려 나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코트 위에서 얼어붙었다. 최종 스코어는 58대 80이었다. 우리는 24점 차로 참패했고 그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굴욕이었다. 경기가 끝나고 벤치로 돌아왔을 때 코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우리도 침묵 속에서 탈의실로 향했다. 그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나는 우리의 미래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마지막 예선 경기는 일본과의 대결이었고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했다. 하지만 팀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고 혜진이 없이 치러야 하는 경기였다. 경기 시작 전 라커룸에서 나는 동료들의 얼굴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패배 후에 올 것에 대한 공포였다. 우리는 코트에 나섰지만 이미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태였고 일본에게 30점 차 이상으로 완패했다. 예선 최종 순위에서 우리는 조꼴찌를 기록했고 올림픽 티켓은 물론 다음 라운드 진출도 실패했다. 시상식도 없었고 패자에게 주어지는 위로도 없었다. 우리는 그저 짐을 싸서 버스에 올라탔고 국경을 넘어 평양으로 돌아가는 6시간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중국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지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평양에 도착한 다음 날 우리는 체육성 청사로 소환되었다. 건물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무거운 분위기가 온몸을 짓눌렀고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내 심장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빠르게 뛰었다. 회의실 문이 열렸을 때 안에는 체육성 부상과 당 간부 2명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어떤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부상은 우리를 쭉 훑어보더니 준비해온 문서를 읽기 시작했다. 국가와 인민이 10년 넘게 투자한 자원을 헛되이 했다는 것, 당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 혁명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으며 우리를 인간이 아니라 실패한 프로젝트를 대하듯 말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지만 옆에서 은영이 떨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처벌 내용이 발표되었다.
국가대표팀은 즉시 해체되며 선수들은 각자 재배치될 것이라고 했다. 은영과 30살이 넘은 선수 2명은 함경북도 무산광산으로 보내지고 20대 선수들은 평안남도의 한 협동농장에 배치된다는 것이었다. 혜진이는 부상으로 인해 노동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녀의 운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정될 것이라는 말만 들었다. 나는 농장 배치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고 일주일 후 출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은영이 내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우리는 그렇게 복도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고 그것이 국가대표팀으로서 함께한 마지막 순간이었다. 기숙사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 나는 지난 10년간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처음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을 때의 자부심, 태극기 대신 인공기를 달고 뛰던 순간들,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쓴맛.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무의미해졌고 남은 것은 탄광과 농장으로 흩어지는 우리의 운명뿐이었다. 옷장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국가대표 유니폼을 꺼내 들었을 때 그 붉은 천이 이제는 무겁게만 느껴졌다. 다음 날 은영이 몰래 내 방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무산 광산으로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곳은 북한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악명 높은 곳이고 정치범이나 처벌 대상자들이 보내지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이고 제대로 된 의료 혜택도 없으며 탈출을 시도하다 잡힌 사람들의 이야기는 더 끔찍하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은영은 계속해서 말했다. 자신은 어차피 나이도 많고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같이 젊은 선수들은 다른 선택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탈북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면서 나는 평생 처음으로 이 나라를 떠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다.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들이 받게 될 연좌제 처벌에 대한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광산이나 농장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탈출을 시도하다 죽는 것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비교하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그 순간 나는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틀 후 혜진이가 기숙사를 찾아왔다. 그녀는 목발을 짚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녀는 내게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쪽지에는 중국 연길에 있는 한 식당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고 그녀의 먼 친척이 운영하는 곳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다. 만약 정말로 떠나기로 결심한다면 그곳에 연락하라는 것이었다. 출발까지 닷새가 남았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농구공을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숙사 근처에 작은 야외 코트가 있었고 밤 11시가 넘어 사람들이 없을 때 그곳으로 향했다. 가로등 하나만이 코트를 비추고 있었고 그 희미한 불빛 아래서 나는 공을 들어 올렸다. 손에 느껴지는 공의 질감, 바닥에 튕기는 소리, 공기를 가르며 날아가는 궤적,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이제는 영원히 잃게 될 것들이었다. 프리드로를 던지면서 나는 지난 18년간의 농구 인생을 떠올렸다. 10살 때 처음 공을 잡았고 키가 크다는 이유로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시작했다. 중학교 때 도 대표로 선발되었고 고등학교를 거쳐 국가대표까지 올라왔다. 농구는 내 삶의 전부였고 코트 위에서만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 번의 패배로 무너졌고 이제 나는 공을 던지는 대신 삽을 들어야 하는 운명에 처했다. 다음 날 은영을 마지막으로 만났다. 그녀는 이미 짐을 꾸린 상태였고 이틀 후 무산으로 떠날 예정이었다.
우리는 기숙사 뒤편의 작은 정원에서 만났고 주변을 경계하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은영은 내게 자신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것이고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지만 숙청당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1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은영 자신은 농구 실력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동생과도 연락이 끊겼다고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이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헤어지기 전 은영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거칠었으며 15년간 공을 다루며 생긴 굳은 살이 손가락 마디마다 박혀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고마움, 미안함, 격려, 작별. 그녀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혜진이와도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목발을 짚고 있었고 발목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회복이 더디다고 했다. 그녀의 운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고향인 청진으로 돌려보내질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혜진이는 내게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만약 정말로 그 길을 선택한다면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말했다. 중간에 잡히면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 밤 나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다. 하지만 그 편지는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떠나는 순간 그들은 연좌제로 고통받게 될 것이고 내 이름은 집안의 수치가 될 것이었다.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나는 그것을 닦아내고 계속 썼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이해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살아남겠다고 약속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평양의 거리는 조용했고 멀리 주체 사상탑의 붉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28년을 살아온 이 도시, 이 나라를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교차했다. 나는 혜진이가 준 쪽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옷 속 깊숙이 감췄다. 출발일까지 사흘,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출발 전날 밤 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협동농장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타는 대신 나는 살아남기 위한 다른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묘하게도 평온함이 찾아왔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내 운명을 내가 선택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다. 나는 방 안을 돌아보며 가져갈 수 있는 최소한의 물건들을 챙겼다. 돈이 문제였다. 탈북 브로커에게 지불할 비용이 필요했고 중국에서 버틸 생활비도 있어야 했다.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면서 받았던 소액의 특별 배급과 상금을 모아둔 것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나는 은영이 몇 달 전에 해준 이야기를 떠올렸다. 체육관 관리실에 보관되어 있는 오래된 장비들 중 일부는 중국에서 가져온 것들이고 그것을 몰래 빼내 팔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체육관으로 향했다. 관리인은 아직 출근 전이었고 비상구 쪽 작은 창문이 항상 잠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익숙한 농구공 냄새와 마루 광택제의 향이 코를 찔렀다. 관리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 구석에 쌓여있던 상자들을 뒤졌다. 중국제 운동화 2켤레와 작은 전자시계, 그리고 미국산이라고 적힌 비타민 보충제 몇 통을 찾아냈다. 그것들을 가방에 넣고 나오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고 나는 재빨리 장비실 뒤편으로 몸을 숨겼다. 관리인이 일찍 출근한 것이었고 그는 불을 켜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나는 10분 넘게 숨을 죽인 채 기다렸고
그가 화장실로 가는 틈을 타서 건물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왔을 때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혜진이가 알려준 연결책을 만나기 위해 평양 외곽의 한 시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장마당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공식적으로는 허가받은 상인들만 장사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온갖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였다. 나는 시장 안쪽 구석에 있는 작은 음식 갑 한 대를 찾았고 주인 할머니에게 혜진이가 가르쳐준 암호를 말했다. 할머니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뒤쪽 창고로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중년 남자 한 명이 나타났고 그가 바로 브로커였다. 그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내게 물었다.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얼마를 낼 수 있는지, 혼자인지 아니면 일행이 있는지. 나는 준비해온 대답을 차근차근 전했고 훔쳐온 물건들을 보여주었다. 브로커는 물건들을 살펴보더니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 연길까지 데려다 주는 데만 최소 5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는 당황했지만 그에게 간청했다. 한국에 도착하면 반드시 갚겠다고 농구 선수였으니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건을 제시했다. 조건은 간단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한 명을 더 데려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브로커는 인원이 많을수록 위험도 크지만 수익도 높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내가 체격이 크고 건강해 보이니 강을 건널 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는 고민 끝에 동의했고 이틀 후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때까지 일행을 구해오지 못하면 거래는 취소된다는 경고와 함께 시장을 나와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누구에게 이 제안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은영은 이미 무산으로 떠났고 혜진이는 발목 부상 때문에 강을 건너는 것이 불가능했다. 같은 팀 선수 중에서 농장 배치를 받은 사람은 4명이었고 그중 25살인 미란이가 떠올랐다. 그녀는 과묵한 성격이었지만 강인했고 무엇보다 가족이 이미 숙청당에 이를 것이 적었다. 밤에 미란이를 조심스럽게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고,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고.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확률은 모르겠고 잡히면 죽는다고. 하지만 농장에 가도 결국 서서히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미란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브로커와의 두 번째 만남은 이틀 후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미란이와 함께 시장 뒤편 창고로 들어갔을 때 브로커는 우리를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출발은 사흘 후 새벽 3시, 평양에서 회령까지는 화물 트럭에 숨어서 이동하고 거기서 다시 국경 마을까지는 도보로 이동한다는 것이었다. 두만강을 건너는 시간은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 국경 수비대의 교대 시간을 노린다고 했다. 강폭이 가장 좁은 지점을 선택할 것이고 5월 말이라 수위가 낮아 허리까지만 차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물살은 여전히 강하니 서로 몸을 묶고 건너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쪽에는 그의 협력자가 대기하고 있을 것이고 그들이 연길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비용 문제로 다시 돌아왔다. 내가 가져온 물건들과 미란이가 모아둔 돈을 합쳐도 요구 금액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브로커는 한숨을 쉬더니 특별히 외상을 허락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한국에 도착한 후 1년 안에 나머지 금액을 송금해야 하고 만약 지키지 않으면 중국에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출발 전까지 우리는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해야 했다. 농장 배치 명령을 받은 다른 선수들과 함께 짐을 꾸리는 척했고
작별 인사도 나눴다. 23살인 정아는 내게 농장에서 만나자고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짓말을 했다. 그녀의 순진한 눈빛을 보면서 내가 그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 같은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억누르고 미소를 지었다. 마지막 날 밤 나는 혜진이를 찾아갔다. 그녀는 기숙사 작은 방에 혼자 있었고 목발은 벽에 기대어 세워져 있었다. 내가 내일 떠난다고 말하자 혜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내게 작은 봉지 하나를 건넸다. 안에는 진통제 몇 알과 소독약, 그리고 작은 손전등이 들어있었다. 강을 건널 때 필요할 것이라고, 특히 다치면 소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혜진이는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체육성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고 그녀는 고향인 청진으로 돌아가 작은 체육시설에서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다고 했다. 농구는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광산이나 농장보다는 낫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나는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함께 갈 수 없어서, 그녀를 이렇게 남겨두고 가야 해서. 혜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국에 가면 잘 살라고 말했다. 기숙사를 나서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내 방을 둘러보았다. 5년 넘게 지냈던 이 작은 공간에는 내 청춘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벽에 붙은 훈련 일정표, 서랍 속에 오래된 사진들, 옷장에 걸린 국가대표 유니폼.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과거가 될 것이었다. 나는 유니폼을 한 번 더 만져보고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미란이와 약속한 장소에서 만났다. 그녀는 나보다 더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고 얼굴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교환했다. 시장 뒤편으로 향하는 동안 평양의 밤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주최 사상탑의 불빛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멀리서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브로커가 준비한 화물 트럭은 시장 뒤편 골목에 대기하고 있었다. 낡은 5톤 트럭이었고 짐칸에는 이미 석탄 포대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운전사는 중년 남자였고 우리를 보자마자 서두르라고 재촉했다. 우리는 포대 사이 좁은 공간으로 기어들어갔고 브로커가 위에서 더 많은 포대를 덮어 우리를 완전히 숨겼다. 어둠 속에서 미란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고 내 심장도 그에 못지않게 빠르게 뛰고 있었다. 트럭이 출발했다. 포대들 사이에 갇혀 있자니 숨쉬기가 힘들었고 석탄 가루 냄새가 코를 찔렀다. 트럭이 요철을 지날 때마다 몸이 심하게 흔들렸고 포대들의 무게가 등을 짓눌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트럭이 멈췄고 밖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검문소였다. 나는 숨을 최대한 죽이고 움직임을 멈췄다. 미란이도 같은 생각인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검문은 10분 정도 계속되었고 그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다. 군인이 짐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일부 포대를 옮기는 것 같았다. 내 머리 바로 위에 포대가 들어 올려졌고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운 좋게도 검사는 표면적인 수준에서 끝났고 트럭은 다시 출발했다. 그제야 나는 멈췄던 숨을 내쉬었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음을 느꼈다. 트럭은 쉬지 않고 북쪽으로 달렸다. 포대 사이 작은 틈으로 들어오는 빛으로 낮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햇빛이 포대를 데워 안은 점점 더워졌다. 땀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물을 마실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다. 미란이가 작은 신음 소리를 냈고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가볍게 쥐었다. 그것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다. 몇 시간이 더 지났을까 트럭이 다시 멈췄다. 이번에는 검문소가 아니라 휴게소 같은 곳이었다. 운전사가 짐칸을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다.
잠깐 쉬어가는 것이니 절대 소리 내지 말라고 20분 후 다시 출발한다고 전했다. 그는 작은 물병 2개를 포대 사이로 밀어 넣어 주었고 우리는 그것을 나눠 마셨다. 물은 미지근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것처럼 느껴졌다. 휴게소에서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운전사들이 담배를 피우며 나누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다. 농사 이야기, 배급 이야기, 평양에서 온 새로운 지시 이야기. 그들의 목소리는 태평했고 바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 초현실적인 상황에 묘한 감각을 느꼈다. 2개의 세계가 이렇게 가깝게 존재하지만 서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이. 트럭이 다시 출발했고 오후 내내 계속 달렸다. 길이 점점 험해지는 것이 느껴졌고 포장도로에서 비포장도로로 바뀌면서 흔들림이 더 심해졌다. 포대들이 계속 움직여 우리를 짓눌렀고 한쪽 어깨가 포대 모서리에 눌려 통증이 심해졌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소리를 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트럭이 완전히 멈췄다. 운전사가 짐칸을 열었고 우리는 포대 더미에서 기어 나왔다. 다리에 힘이 없어 제대로 서기도 힘들었고 온몸이 뻐근했다. 석탄 가루로 온몸이 새까맣게 더러워져 있었고 입안에도 그 쓴맛이 남아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작은 산골 마을이었고 멀리 산들이 첩첩이 보였다. 운전사는 여기가 회령에서 30km 떨어진 곳이라고 말했다. 작은 폐가로 안내되었다. 브로커가 미리 준비해둔 은신처였고 여기서 밤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이동한다고 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다행히 우물이 있어서 물을 길어 몸을 씻을 수 있었다. 차가운 물로 얼굴과 팔을 씻어내니 그제야 조금 정신이 들었다. 미란이도 같은 우물에서 물을 떠다 마셨고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다. 미란이는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가 3년 전 중국과의 밀무역 혐의로 체포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고 어머니와 남동생은 연좌제로 시골로 추방되었다고 했다. 자신은 농구 실력 덕분에 평양에 남을 수 있었지만 가족과는 그 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고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나도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부모님은 평양의 평범한 노동자였고 남동생은 군에 복무 중이었다. 내가 국가대표가 되면서 가족의 배급 등급이 올라갔고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는 큰 행운이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사라지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고 어쩌면 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나는 감정을 억누르고 계속 말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다. 운전사가 다시 나타났고 이번에는 도보로 이동한다고 전했다. 회령 시내를 통과하는 것은 위험하니 산길로 우회해서 국경 마을까지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리는 약 30km 밤새 걸어야 하고 새벽 전에 도착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배낭을 다시 메고 폐가를 나섰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그 별빛 아래서 우리는 묵묵히 걷기 시작했다. 산길은 험했고 가파른 오르막과 미끄러운 내리막이 반복되었다. 운전사가 앞장섰고 우리는 그의 뒤를 따랐다. 손전등도 켤 수 없어 달빛에만 의존해야 했고 여러 번 넘어지거나 돌부리에 걸렸다. 발목이 삐끗했지만 계속 걸어야 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었다. 미란이도 힘들어하는 것이 보였지만 그녀 역시 이를 악물고 걸음을 이어갔다. 한밤중쯤 되었을 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운전사가 재빨리 우리를 숲속으로 밀어넣었고 우리는 나무 뒤에 숨어 숨을 죽였다. 몇 분 후 순찰대가 지나갔다. 2명의 군인이 손전등을 비추며 산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긴장의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움직일 수 있었다. 국경이 가까워질수록 위험도 커지고 있었다. 새벽 4시쯤 국경 마을에 도착했다. 작은 어촌 마을이었고 집들은 대부분 낡고 허름했다. 운전사는 우리를 마을 외곽의 빈 창고로 데려갔고 여기서 오늘 하루를 보내고 밤에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과 음식을 조금 남겨두고는 사라졌다. 창고 안은 어두웠고 쥐들이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잠을 자려 했지만 긴장 때문에 눈이 감기지 않았다. 미란이도 마찬가지인 듯 계속 뒤척였다. 창고 틈새로 들어오는 희미한 아침 햇살을 보면서 나는 이것이 북한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28년간 살아온 이 땅을, 이 나라를 오늘 밤 떠나게 된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다. 낮 동안 창고 밖에서 마을 사람들의 일상 소리가 들렸다. 여자들이 빨래하며 나누는 대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어디선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혁명가요. 모두 너무나 평범한 소리들이었지만 그 평범함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억압이 숨어 있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탈출을 꿈꾸고 있을까 아니면 체념한 채 살아가고 있을까 궁금했다. 오후쯤 운전사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또 다른 사람 2명을 데려왔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30대 초반의 여자였다. 남자는 전직 광부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여자는 간호사였다고 말했다. 그들도 각자의 이유로 이 나라를 떠나기로 결심했고 같은 브로커를 통해 오늘 밤 강을 건너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같은 운명을 공유한다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운전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밤 11시에 출발해서 강변까지 30분 정도 걸어갈 것이고 강을 건너는 데는 약 15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국경 수비대의 교대 시간이 자정 직전이니 그 틈을 노려 건너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쪽에는 협력자가 대기하고 있을 것이고 그들이 차로 연길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에게 경고했다. 강을 건너는 동안 절대 소리를 내면 안 되고 불빛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만약 수비대에 발각되면 즉시 총격이 가해질 것이고 살아남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물살이 생각보다 강하니 서로 몸을 묶고 건너야 하며 중간에 넘어지면 다른 사람들도 위험해진다고 경고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내 입안이 바짝 말랐다. 저녁 무렵 운전사는 우리에게 검은색 옷과 밧줄을 나눠주었다. 옷은 강을 건널 때 눈에 잘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밧줄은 서로를 연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가져온 옷을 검은색으로 갈아입었고 배낭은 최소한으로 줄였다. 중요하지 않은 물건들은 모두 버려야 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국가대표 시절 사진 한 장을 꺼내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것도 창고 구석에 내려놓았다. 과거는 여기에 두고 가야 했다. 밤 10시가 되자 운전사가 출발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창고를 나와 마을 뒤편 산길로 접어들었다. 달은 반달이었고 그나마 구름이 자주 가려 주변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내 앞에는 광부 남자가, 뒤에는 미란이가 걸었고 간호사 여자는 가장 뒤에서 따라왔다. 우리는 일렬로 조용히 걸었고 발소리조차 최대한 죽이려 노력했다. 30분쯤 걸었을 때 나무 사이로 강이 보이기 시작했다. 두만강이었다. 폭은 생각보다 넓었고 물소리가 제법 크게 들렸다. 운전사는 우리를 강변 근처 바위 뒤에 숨게 하고 건너편을 살폈다. 중국 쪽은 불빛이 더 많았고 마을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협력자가 대기 중이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다. 11시 30분, 드디어 출발 시간이 되었다. 운전사는 우리 4명을 밧줄로 연결했다.
간격은 약 2m 정도였고 허리에 단단히 묶었다. 광부 남자가 선두에 서고 내가 두 번째, 미란이가 세 번째, 간호사가 마지막이었다. 운전사는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다. 절대 서두르지 말고 발을 조심해서 디디며 넘어지더라도 소리를 내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행운을 빈다는 말을 남기고 손을 흔들었다.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차가움이 온몸을 파고들었다.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물살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미끄러운 돌들이 발밑에서 움직였고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다. 앞에 광부가 천천히 전진했고 나는 그의 움직임에 맞춰 따라갔다. 밧줄이 당겨지는 느낌이 뒤에서 전해졌고 미란이도 힘겹게 따라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물살이 더욱 거세졌다. 물은 가슴까지 차올랐고 발밑의 돌들은 더욱 미끄러웠다. 광부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고 밧줄이 세게 당겨지면서 나도 비틀거렸다. 나는 재빨리 자세를 낮춰 균형을 잡았지만 그 충격이 뒤로 전달되면서 미란이가 물속으로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보고 싶었지만 앞을 봐야 했다. 미란이가 다시 일어났고 밧줄이 팽팽해지면서 우리는 계속 전진했다. 하지만 그 순간 북한 쪽 강변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다. 누군가 우리를 발견한 것이었다. 고함 소리가 들렸다. 멈추라는 명령, 그리고 곧이어 총성. 첫 번째 총알이 물 위를 스쳐 지나갔고 물보라가 일었다.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광부가 소리쳤다. 뛰라고, 빨리 건너라고. 우리는 균형 따위 신경 쓸 겨를 없이 미친 듯이 물속을 헤쳐나갔다. 두 번째, 세 번째 총성이 이어졌다. 총알이 얼마나 가까이 지나갔는지 휙 하는 소리가 들렸다. 뒤에서 간호사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가 맞은 것인지 아니면 넘어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밧줄이 무겁게 당겨졌고 우리의 속도가 느려졌다. 미란이가 뒤를 돌아 간호사를 일으키려 했다.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밧줄을 통해 그들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다. 간호사가 다시 일어났고 우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강을 건넜다. 물이 점점 얕아지면서 무릎, 발목 높이로 낮아졌다. 총성은 계속되었고 북한 쪽에서 더 많은 손전등 불빛이 보였다. 수비대가 몰려오고 있었다. 중국 쪽 강변에 발을 디딘 순간 나는 그대로 땅에 쓰러졌다. 폐가 터질 것처럼 숨이 가빠고 온몸이 떨렸다. 광부도 옆에 쓰러져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미란이는 간호사를 부축하고 있었는데 간호사의 어깨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총알이 스쳐 지나간 것이었다.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치료가 필요했다. 중국 쪽 협력자가 나타났다. 조선족으로 보이는 40대 남자였고 그는 서둘러 우리를 차로 안내했다. 낡은 벤이었고 뒷좌석에는 이미 담요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우리는 젖은 몸으로 차에 올라탔고 차는 즉시 출발했다. 뒤를 돌아보니 두만강 건너편에서 여전히 손전등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를 찾고 있는 것이었다. 차는 비포장도로를 따라 달렸다. 협력자는 한동안 불을 켜지 않고 운전했고 마을에서 충분히 멀어진 후에야 헤드라이트를 켰다. 그는 우리에게 일단 안전하다고 말했다. 중국 공안이 올 수도 있지만 이 시간에는 순찰이 거의 없고 연길까지는 3시간이면 도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사의 어깨를 응급 처치해주겠다며 차를 잠시 세웠다. 협력자는 간호사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다행히 총알이 관통하지 않고 피부만 스쳤다고 했다. 하지만 감염을 막기 위해 연길에 도착하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간호사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차 안에서 우리는 말이 없었다.
각자 방금 일어난 일을 소화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중국의 농촌 풍경이 지나갔다. 북한과 비슷하면서도 어딘가 달랐다. 집들이 조금 더 크고 도로가 조금 더 나았으며 가끔 지나가는 차들도 더 많았다. 작은 차이들이었지만 그 차이가 국경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었다. 미란이가 조용히 물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탈출한 것이냐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고. 협력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일단은 성공했다고 하지만 아직 안전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잡히면 북송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대사관이나 제3국으로 가기 전까지는 계속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진짜 자유는 한국 땅을 밟아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벽 4시쯤 연길 외곽에 도착했다. 협력자는 우리를 작은 여관으로 데려갔다. 조선족이 운영하는 곳이라 탈북자들을 자주 숨겨준다고 했다. 여관 주인은 우리를 보자마자 알아챘는지 말없이 2층 구석방으로 안내했다. 방은 좁았지만 따뜻했고 침대가 2개 있었다. 협력자는 내일 저녁에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떠났다. 다음 목적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문이 닫히자 우리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다. 미란이가 침대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간호사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광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고 그의 어깨도 떨리고 있었다. 나는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은 낯설었다. 젖은 머리카락,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 그리고 눈 속에 공포와 안도가 뒤섞인 표정. 나는 정말로 북한을 떠났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첫날은 거의 잠만 잤다. 피로가 쏟아져 내렸고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졌다. 가끔 깨어났을 때마다 여기가 어디인지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렸다. 창밖을 보면 중국어 간판들이 보였고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북한과 달랐다. 그제야 내가 정말로 국경을 넘었다는 실감이 들었다. 미란이는 맞은편 침대에서 웅크린 채 자고 있었고 가끔 신음소리를 내며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저녁 협력자가 약속대로 다시 나타났다. 그는 우리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는 방법은 크게 2가지라고 했다. 첫째는 몽골을 거쳐가는 루트, 둘째는 동남아시아를 거쳐가는 루트였다. 몽골 루트가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사막 횡단이 있어 위험하고 동남아 루트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비용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었다. 어느 루트를 선택하든 추가 비용이 필요했고 우리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협력자는 한숨을 쉬더니 대안을 제시했다. 연길에서 몇 달 동안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는 것이었다. 조선족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공장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서 일하면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 공안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광부와 간호사는 동남아 루트를 선택했다. 간호사는 어깨 상처 때문에 사막 횡단이 불가능했고 광부는 나이가 많아 체력적으로 무리라고 판단했다. 그들은 일주일 후 태국행 밀입국 경로를 통해 떠날 예정이었다. 미란이와 나는 몽골 루트를 선택했다. 우리는 젊고 체력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빨리 한국에 도착하고 싶었다. 하지만 비용이 부족해 당장은 떠날 수 없었다. 여관 주인이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다. 조선족 식당의 주방 보조와 설거지였다. 하루 8시간 일하고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돈을 벌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식당 주인은 우리가 탈북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다만 공안이 오면 즉시 숨으라고만 당부했다. 일은 힘들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고
손은 세제와 뜨거운 물 때문에 거칠어졌다. 국가대표 선수로 훈련받을 때도 힘들었지만 이것은 다른 종류의 고됨이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다. 이것이 자유를 향한 과정이고 살아남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였다. 미란이도 같은 생각인지 묵묵히 일했다. 식당에는 다른 조선족 직원들도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우리가 탈북자라는 것을 눈치챘다. 하지만 대부분 모른 척했다. 한 아주머니는 쉬는 시간에 우리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주었다. 기본적인 인사말과 숫자, 간단한 대화 정도였지만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도 예전에 북한에서 왔다고 조용히 말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에 가족과 함께 넘어왔다고 했다. 한 달이 지났다. 우리는 번 돈을 모두 모았고 협력자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몽골까지 가는데 필요한 금액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었다. 협력자는 최소한 2달은 더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낙담했지만 계속 일하기로 했다. 매일 밤 여관 방에 돌아와 침대에 쓰러지면서 한국에 도착하는 그날을 상상했다. 그 상상만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어느 날 저녁 식당에 공안이 들이닥쳤다. 불시 단속이었다. 주방에 있던 우리는 식당 주인의 신호를 받고 재빨리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골목으로 나와 한참을 뛰었고 멀리 떨어진 공원에서 숨을 돌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미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만약 잡혔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이냐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북송되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여관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공안이 식당 직원들을 조사하고 있을 것이고 여관도 수색할 가능성이 있었다. 협력자에게 연락했고 그는 우리를 임시로 다른 곳에 숨겨주었다. 조선족 교회의 지하실이었다. 목사님은 탈북자들을 자주 도와준다고 했고 며칠간 여기 머물다가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우리는 좁은 지하실에서 사흘을 보냈다. 그 사흘 동안 나는 우리의 여정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석 달이 지나 우리는 마침내 필요한 돈을 모았다. 협력자는 일주일 후 몽골행 차량이 출발한다고 연락했다. 다른 탈북자 3명과 함께 떠날 예정이고 총 5명이 한 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마지막 며칠 동안 식당에서 일하며 작별 준비를 했다. 함께 일했던 조선족 아주머니는 우리에게 간식과 물을 챙겨주었고 조심하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출발 전날 밤 광부와 간호사를 마지막으로 만났다. 그들은 이미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한 상태였고 연락이 끊겼다가 최근에 다시 닿았다. 광부는 태국 난민 수용소에 도착했고 한 달 안에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사의 어깨 상처도 많이 나아졌다고 전했다. 우리는 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출발일 새벽 협력자가 우리를 데리러 왔다. 만날 장소는 연길 외곽의 한 창고였고 거기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 3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30대 후반의 남자,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 그리고 50대 초반의 여자였다. 우리는 서로 간단히 인사를 나눴다. 이름은 묻지 않았다. 이 여정에서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 안전했다. 화물 트럭이 도착했다. 큰 컨테이너 트럭이었고 짐칸에는 각종 공산품 상자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 운전사는 중국인이었고 말이 없었다. 그는 우리에게 상자들 사이 숨겨진 공간을 보여주었다. 가로 3m, 세로 2m 정도의 좁은 공간이었고 5명이 들어가기에는 비좁았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국경을 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우리는 짐을 최소화하고 그 공간으로 기어들어갔다. 트럭이 출발했다.
연길에서 몽골 국경까지는 약 2000km, 사흘 정도 걸릴 것이라고 들었다. 좁은 공간에 5명이 웅크리고 있자니 숨쉬기도 힘들었다. 환기구가 작게 뚫려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기가 탁해졌다. 50대 여자가 숨이 가빠지며 힘들어했고 우리는 교대로 환기구 근처 자리에 앉도록 배려했다. 첫날은 거의 쉬지 않고 달렸다. 트럭이 멈춘 것은 단 한 번, 운전사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였다. 그때 그는 우리에게 물과 빵을 건네주었고 10분 안에 다시 출발한다고 경고했다. 우리는 서둘러 물을 마시고 빵을 나눠 먹었다. 화장실은 갈 수 없었고 트럭 안에 준비된 간이통을 사용해야 했다. 좁은 공간에서 그런 일을 처리하는 것은 창피하고 불편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둘째 날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다. 틈새로 보이는 밖의 모습이 점점 황량해졌고 나무가 사라지고 모래와 바위만 보였다. 고비 사막에 접어든 것이었다. 온도도 급격히 변했다. 낮에는 뜨거운 열기가 컨테이너 안을 달궜고 밤에는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옷을 겹쳐 입고 서로 몸을 맞대고 있어야 했다. 젊은 여자가 열이 나기 시작했다. 이마를 만져보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50대 여자가 자신이 가져온 해열제를 꺼내 먹였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탈수 증상이었다. 물을 조금씩 먹이려 했지만 우리에게 남은 물도 얼마 없었다. 다음 휴게소까지 버텨야 했다. 젊은 여자는 신음하며 누워 있었고 우리는 그녀를 교대로 돌봤다. 셋째 날 새벽 트럭이 완전히 멈췄다. 운전사가 컨테이너 문을 두드렸다. 국경 검문소가 가까워졌으니 절대 소리 내지 말라는 경고였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트럭이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밖에서 중국 국경 수비대원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컨테이너 문을 열고 짐을 확인하는 소리가 났다. 상자들이 움직이는 소리, 발소리, 대화 소리. 모든 것이 너무 가까웠다. 검문은 30분 정도 계속되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중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고 심지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젊은 여자가 기침을 할 것 같은 기색을 보였고 미란이가 재빨리 그녀의 입을 막았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참았고 우리는 모두 긴장한 채 기다렸다. 마침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트럭이 다시 출발했다. 중국 국경을 통과한 것이었다. 몇 시간 후 트럭이 다시 멈췄고 이번에는 운전사가 문을 열었다. 밖으로 나오라는 신호였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다리에 힘이 없어 제대로 서기도 힘들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작은 건물 하나가 보였다. 운전사는 저기가 몽골 국경이라고 말했다. 이제부터는 도보로 국경을 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리는 약 10km, 밤에 걸어서 새벽까지 도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운전사는 북쪽을 가리키며 저 방향으로 계속 직진하면 몽골 국경 마을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별을 보고 방향을 잡으라고 조언했고 만약 길을 잃으면 죽는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에게 물 5병과 마른 빵 몇 개를 건네주고는 트럭을 돌려 떠났다. 우리는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홀로 남겨졌다. 걷기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해가 완전히 졌다. 어둠이 빠르게 찾아왔고 사막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낮의 뜨거움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추위와 싸워야 했다. 우리는 가져온 옷을 모두 껴입었지만 사막의 밤바람은 옷을 뚫고 들어와 뼈를 시렸다. 30대 남자가 앞장섰고 나는 2번째, 미란이는 3번째, 50대 여자와 젊은 여자가 뒤를 따랐다. 모래는 생각보다 걷기 어려웠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모래가 밀려내려가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특히 모래 언덕을 오를 때는 2걸음 올라가면 1걸음 미끄러지는 느낌이었다. 체력 소모가 심했고 금방 숨이 차올랐다. 젊은 여자는 여전히 열이 있는 상태였고 50대 여자가 그녀를 부축하며 걸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다. 2시간쯤 걸었을 때 젊은 여자가 쓰러졌다.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여기서 쉬었다가 가자고 말했다. 하지만 30대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멈추면 동사할 수 있다고, 계속 움직여야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일어나지 못했다. 결국 미란이와 내가 양쪽에서 그녀를 부축하고 걷기로 했다. 그녀의 몸은 뜨겁고 땀에 젖어 있었지만 정신은 흐릿한 상태였다. 한밤중이 되자 추위는 더욱 심해졌다. 내 입김이 하얗게 보였고 손가락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50대 여자가 뒤처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릎이 안 좋다고 했고 걸을 때마다 통증을 호소했다. 우리는 속도를 늦췄지만 그렇게 되면 목적지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30대 남자가 결단을 내렸다. 그는 먼저 가서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천천히 따라오고 그가 사람을 데리고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남자가 앞서 나가고 우리 4명은 천천히 걸음을 이어갔다. 별을 보고 방향을 확인했지만 사막 한가운데서는 모든 방향이 똑같아 보였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만약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지만 나는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젊은 여자가 다시 쓰러졌다. 이번에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우리는 그녀를 깨우려 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50대 여자가 그녀의 맥박을 짚어보더니 매우 약하다고 말했다. 탈수와 고열로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남은 물을 그녀의 입에 조금씩 부어 넣었지만 대부분은 흘러내렸다. 미란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여기서 이렇게 죽게 놔둘 수는 없다고, 뭐라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약도 없었고 의료 지식도 부족했으며 무엇보다 여기는 사막 한가운데였다.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몇십 킬로미터는 되어 보였다. 50대 여자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살려면 계속 가야 한다고, 남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 말이 냉정하게 들렸지만 현실이었다. 우리는 젊은 여자를 그곳에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미란이는 거부했다. 함께 왔는데 혼자 버리고 갈 수 없다고, 차라리 여기서 함께 죽겠다고 말했다. 나는 미란이를 설득했다. 우리가 여기 남아서 함께 죽는 것보다 살아서 한국에 가서 그녀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말했다. 그것이 그녀를 위한 일이라고, 우리가 살아야 그녀도 헛되이 죽지 않는다고 설득했다. 미란이는 오랫동안 울었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젊은 여자 옆에 남은 물 한 병을 두고 그녀를 담요로 감싸주었다. 혹시 깨어날 경우를 대비해 북쪽 방향을 표시해 두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뒤돌아보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고개를 숙이고 앞만 보았다. 미란이는 계속 울면서 걸었고 50대 여자는 기도를 중얼거렸다.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멀리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환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불빛은 더 선명해졌고 건물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마을이었다. 우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쪽으로 걸었고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30대 남자가 몽골 경찰 2명과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달려왔고 젊은 여자는 어디 있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몽골 경찰은 우리를 작은 경찰서로 데려갔다. 따뜻한 차와 담요를 제공했고 의사가 와서 우리의 상태를 확인했다. 탈수와 저체온증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고 수액을 맞았다. 50대 여자는 무릎 부상이 심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남자는 경찰과 함께 사막으로 다시 들어가 젊은 여자를 찾으러 갔다. 우리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5시간 후 그들이 돌아왔다. 하지만 젊은 여자는 살아있지 않았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고 했다. 탈수와 고열로 인한 심장마비가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의사가 설명했다. 우리가 그녀를 남겨두고 떠난 지 불과 서너 시간 만의 일이었다. 만약 우리가 조금만 더 버텼다면, 아니면 남자가 조금만 더 빨리 도착했다면 그녀는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다. 몽골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동묘지에 묻혔고 우리 넷과 몇몇 현지 관계자들만 참석했다. 묘비에는 이름도 새겨지지 않았다. 그녀의 본명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 탈북자라는 표시와 사망 연도만 적혀 있었다. 미란이는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고 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이 여자는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결국 이름 없는 무덤에 묻혔다. 그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였다. 몽골 정부는 우리를 울란바토르의 난민센터로 보냈다. 낡은 건물이었고 이미 많은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었다. 대부분 우리처럼 중국을 거쳐온 사람들이었고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센터에는 기본적인 숙식만 제공되었고 방은 6명이 함께 써야 했다. 침대는 낡았고 화장실과 샤워 시설은 공동이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다. 적어도 여기는 안전했고 북송될 위험이 없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해 우리의 신원을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했다. 신원 조회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는 센터에서 기다려야 했다. 나는 내 정보를 제공했다. 이름, 생년월일, 출신지, 국가대표 선수였다는 경력. 직원은 농구 선수였다는 것에 놀라워하며 한국에 가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센터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웠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공동 식당에서 식사하고 낮에는 할 일이 없어 대부분 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일부 탈북자들은 한국어 공부를 했고 어떤 이들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 훈련에 참여했다. 나는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센터 마당에서 운동을 했다. 농구공은 없었지만 달리기와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었다. 미란이도 함께 운동했고 우리는 운동하는 시간만큼은 북한에서의 훈련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눴다. 한 달이 지나고 50대 여자가 병원에서 돌아왔다. 무릎 수술을 받았고 회복 중이라고 했다. 그녀는 젊은 여자의 죽음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더 잘 돌봤어야 했다고, 물을 더 챙겨줬어야 했다고 자책했다. 나는 그녀를 위로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다고,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나 자신도 알고 있었다. 센터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한 남자, 강제 결혼을 피해 도망친 여자, 군 복무 중 탈영한 청년.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목숨을 걸고 북한을 떠났다. 밤마다 식당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북한 체제의 잔혹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내가 겪은 것은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었다. 적어도 나는 수용소에 갇히지 않았고 가족이 처형당하는 것을 보지 않았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한국 대사관에서 좋은 소식이 왔다. 신원 조회가 완료되었고 한 달 후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기뻐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드디어 한국에 간다는 안도감, 하지만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사막에서 죽은 젊은 여자에 대한 미안함. 모든 것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다. 출발 전날 밤 센터의 모든 탈북자들이 모여 작은 송별회를 열었다. 누군가 기타를 가져왔고 북한 민요를 불렀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 이별을 슬퍼하는 노래. 모두가 함께 불렀고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북한을 떠났지만 북한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었다. 그것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아마 평생 지울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센터를 떠나는 날 아침 50대 여자와 30대 남자가 우리를 배웅했다. 그들은 신원 조회가 아직 끝나지 않아 더 기다려야 했다. 우리는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고 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믿고 싶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그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고 결국 시야에서 사라졌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나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래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넓은 도로들, 수많은 차들. 이 모든 것이 자유의 땅이었다. 북한을 떠난 지 5달, 중국에서 3달, 몽골에서 2달,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다. 옆자리에 미란이도 울고 있었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공항 게이트를 나서자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친절하게 우리를 안내했고 별도 공간으로 데려갔다. 여기서 신원 확인과 초기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북 경로, 중국과 몽골에서의 생활, 북한에서의 신분과 경력 등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나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대답했다. 국가대표 선수였던 것, 올림픽 예선 탈락 후 처벌받게 된 것, 그리고 탈북을 결심한 과정까지. 조사는 이틀 동안 계속되었다. 같은 질문이 다른 방식으로 반복되었고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지칠 때도 있었지만 이것이 필요한 절차라는 것을 이해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진짜 탈북자인지 북한이 보낸 간첩은 아닌지 확인해야 했다. 조사관들은 전문적이었지만 인간적이었고 힘들어하면 쉬어가라고 배려해 주었다.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하나원으로 이송되었다. 탈북자들을 위한 정착 지원 시설이었고 여기서 3달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고 설명을 들었다. 시설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고 깨끗했다. 개인 방이 제공되었고 식사는 구내 식당에서 했다.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을 가지게 되었고 그 사실이 낯설면서도 감사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은 다양했다. 한국 사회의 법률과 제도, 경제 시스템, 취업 준비, 그리고 심리 상담까지. 특히 자본주의 경제 개념을 배우는 것이 새로웠다. 돈을 벌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방법.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심리 상담 시간이 있었다. 상담사는 내게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에 대해 물었다. 강을 건널 때의 총격, 사막에서 죽은 젊은 여자,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 그 이야기들을 꺼내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치유가 되었다. 상담사는 내가 느끼는 죄책감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살아남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오히려 살아남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라고 조언했다. 미란이와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는 이제 북한 출신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다. 말투, 행동, 사고방식, 모든 것이 달랐다. 다른 탈북자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적응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버텼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었다. 하나원에서 체육 프로그램도 있었다. 나는 농구 수업을 신청했다. 오랜만에 다시 공을 잡았을 때 손에서 익숙한 감촉이 느껴졌다. 슛을 쏘고 드리블을 하고 패스를 하는 동작들이 몸에 배어 있었다. 강사는 내 실력을 보고 놀라워했고 국가대표 출신이라고 하자 더욱 관심을 보였다. 한국에서 농구를 계속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농구는 여전히 내 삶의 일부였다. 석 달의 교육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각자 정착할 지역을 배정받았다. 나는 서울의 작은 원룸을 얻을 수 있었고 정착 지원금도 받았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체육 관련 일자리를 찾아보기로 했다. 미란이는 경기도로 배정되었고 우리는 연락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함께 북한을 떠나 여기까지 온 동료로서 앞으로도 서로를 응원하기로 했다. 하나원을 떠나는 날 나는 시설을 돌아보며 지난 석 달을 떠올렸다. 이곳에서 나는 단순한 탈북자에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다. 가방을 들고 건물을 나서면서 나는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컸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높은 건물들, 깨끗한 도로들, 수많은 사람들과 차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 속도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설렜다. 나는 이제 자유롭게 걷고 말하고 꿈꿀 수 있었다.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잊지 않을 것이다. 서울의 원룸은 작았지만 내게는 궁전처럼 느껴졌다. 화장실과 부엌이 딸려 있었고 온수가 나왔으며 창밖으로는 도시 풍경이 보였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신기했다.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고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며 냉장고에는 음식을 보관할 수 있었다. 북한에서는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여기서는 너무나 당연했다. 취업이 급선무였다. 정착 지원금으로는 몇 개월밖에 버틸 수 없었고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다. 체육 관련 일자리를 찾아보았지만 쉽지 않았다. 북한 국가대표 경력은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자격증도 없었다. 결국 나는 헬스클럽의 청소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시간당 10,000원, 하루 8시간 일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다. 일은 단순했지만 힘들었다. 운동기구를 닦고 바닥을 청소하고 라커룸을 관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다. 국가대표로 코트 위에서 뛰던 내가 이제는 청소를 하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일했다. 적어도 이 일은 합법적이었고 정직한 노동이었다. 헬스클럽에서 일하면서 농구를 계속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퇴근 후 코트에서 연습하는 아마추어 선수들, 주말에 게임을 즐기는 동호회 회원들. 그들을 보면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나도 다시 농구를 하고 싶다는 갈망.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코트에 들어가 혼자 슛을 쏘았다.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볼 핸들링, 풋워크, 슈팅 폼.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헬스클럽 관장이 내 모습을 보고 다가왔다. 농구를 잘한다며 어디서 배웠느냐고 물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북한 국가대표 출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놀라워했고 관심을 보였다. 그는 아마추어 여자 농구팀을 운영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며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것이 다시 농구로 돌아갈 기회일 수 있었다. 일주일 후 나는 아마추어 팀의 연습에 참가했다. 팀원들은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직장인들이었고 주말마다 모여 연습하고 대회에 참가했다. 그들은 내 실력을 보고 놀라워했고
팀에 합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월급은 없었지만 운동 장비와 대회 참가비는 팀에서 지원해 주었다. 나는 기쁘게 받아들였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코트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이었다. 농구를 다시 시작하면서 삶에 활력이 생겼다. 낮에는 청소 일을 하고 저녁과 주말에는 농구 연습을 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팀원들과 친해지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다. 그들은 내가 탈북자라는 것을 알고도 차별하지 않았고 오히려 응원해 주었다. 처음으로 북한 출신이 아니라 한 명의 농구 선수로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팀 감독이 내게 제안했다. 실업팀 코치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트라이아웃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했다. 프로는 아니지만 실업팀이면 월급을 받으며 풀타임으로 농구를 할 수 있었다. 나는 설렜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내 실력이 한국 수준에 맞을까, 북한 출신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시도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었다. 트라이아웃 날 나는 긴장한 채 체육관에 도착했다. 코치와 몇몇 팀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력을 보여야 했다. 드리블, 슛, 리바운드, 수비 모든 것을 테스트받았다. 처음에는 긴장해서 실수도 했지만 점점 몸이 풀리면서 본래의 실력이 나왔다. 특히 골 및 플레이와 리바운드에서 강점을 보였고 코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다. 월급은 250만 원, 청소 일보다는 조금 더 많았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정식 선수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헬스클럽을 그만두고 실업팀에 합류했다. 새로운 유니폼을 받았을 때 북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었던 순간이 떠올랐다. 색깔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지만 농구 선수라는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다. 미란이에게 소식을 전했다. 그녀도 직장을 구했다고 했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힘들지만 견딜만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가끔 만나 밥을 먹으며 근황을 나눴다. 북한에서 함께 뛰던 동료들 이야기도 했다. 은영은 무산 광산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혜진이는 청진에서 무사한지, 정아는 농장에서 버티고 있을까? 우리는 그들을 생각하며 침묵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그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을 것이었다. 실업팀에서의 첫 시즌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팀원들은 대부분 대학 농구부 출신이었고 한국 농구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반면 나는 북한 스타일로 훈련받았고 전술과 용어가 달랐다. 처음 몇 주는 적응하는 데만 급급했다. 코치의 지시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팀 플레이에 녹아드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훈련이 끝나고도 체육관에 남아 추가 연습을 했다. 한국식 전술을 익히고 팀원들의 플레이 스타일을 연구했다. 주장인 수진 언니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35살로 팀에서 가장 경험이 많았고 내게 한국 농구의 세부 사항들을 가르쳐 주었다. 언제 패스해야 하는지, 어떻게 스크린을 설정하는지, 한국 심판들의 판정 성향은 어떤지. 팀 분위기는 좋았다. 처음에는 내가 북한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 함께 밥을 먹고 농담을 나누고 경기 후 회식도 했다. 28살인 지은이는 내게 유행하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소개해 주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 갔다. 첫 공식 경기는 서울 시민체육대회였다. 상대는 강팀이었고 나는 후보로 벤치에서 시작했다. 전반전 중반 주전 포워드가 부상으로 나가게 되었고 코치가 나를 불렀다. 코트에 들어서는 순간 관중석의 환호성이 들렸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긴장했지만 공이 손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다. 오직 경기만 남았다. 첫 득점은 리바운드 후 풋백이었다.
상대팀 센터와의 몸싸움에서 이겨내고 공을 잡아 그대로 골을 넣었다. 팀원들이 환호했고 벤치에서도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내가 다시 농구 선수로 돌아왔다는 것을. 경기는 우리 팀이 이겼고 나는 15분 출전해서 8득점 6리바운드를 기록했다. 코치는 만족스러워했고 다음 경기부터 주전으로 뛰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시즌이 진행되면서 내 역할도 커졌다. 주전 파워포워드로 자리 잡았고 팀의 리바운드와 골밑 수비를 책임졌다. 공격에서도 점점 자신감이 붙었다. 한 경기에서 20득점 13리바운드를 기록했을 때 지역 스포츠 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다. 북한 국가대표 출신이 한국 실업팀에서 뛰고 있다는 것이 화제가 된 것이었다. 인터뷰는 조심스러웠다. 북한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되었다. 북한 체제를 비판하면 그곳에 남은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고 그렇다고 옹호할 수도 없었다. 나는 농구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기자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고 더 이상 민감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다양했다. 대부분은 응원과 격려였지만 일부는 부정적이었다. 왜 북한 출신을 한국 팀에서 뛰게 하느냐는 댓글도 있었다. 처음에는 상처받았지만 점점 무뎌졌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내가 할 일은 코트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시즌 말 팀은 지역 리그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렸을 때 북한에서 국가대표로 뛰던 시절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때와는 느낌이 달랐다. 북한에서는 승리가 의무였고 패배는 처벌의 이유였다. 여기서는 승리가 기쁨이었고 패배도 배움의 기회였다. 이것이 자유의 차이였다. 결과보다 과정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연말에 팀 회식이 있었다. 고깃집에서 모여 한 해를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 언니가 내게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칭찬했다. 지은이는 내년에도 함께 뛰자며 소주잔을 건넸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이 사람들은 내게 단순한 팀원이 아니라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북한에서 잃은 것들을 여기서 조금씩 되찾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1년을 되돌아보았다. 한국에 온 지 1년 청소부에서 시작해 농구 선수로 돌아왔다. 아직 갈 길은 멀었다. 언어도 완벽하지 않았고 한국 사회도 여전히 낯설었다. 하지만 방향은 맞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곳에 뿌리 내리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2년째 시즌이 시작되기 직전 미란이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다. 만나야 할 일이 있다고, 중요한 소식이라고 했다. 우리는 서울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미란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북한 소식을 전하는 한 단체의 웹사이트였고 거기에는 최근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처벌 소식이 올라와 있었다. 명단 중에 미란이의 어머니 이름이 있었다. 딸이 탈북한 것이 발각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내용이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지만 미란이는 그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고통받고 있다고, 자유를 선택한 대가가 너무 크다고.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위로의 말을 찾을 수 없었다. 나도 같은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나도 비슷한 소식을 들었다.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가 연락해왔다. 내 가족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고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갔다.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내가 탈북한 후 가족들이 평양에서 추방되어 함경북도의 한 협동농장으로 보내졌다고 했다. 아버지는 강제 노역 중 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남동생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고 전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것이 2년 전 탈북을 결심하기 직전이었다. 그때 아버지는 내게 농구를 열심히 하라고 나라를 빛내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짓으로 약속했다. 사실은 나라를 버리고 떠날 계획이었는데 이제 그 거짓말을 사과할 기회조차 영원히 사라졌다. 며칠 동안 훈련에 집중할 수 없었다. 코트 위에 서 있어도 정신이 멍했고 공이 손에서 자꾸 빠져나갔다. 코치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나는 개인적인 문제라고만 대답했다. 수진 언니는 눈치를 챘는지 훈련 후 조용히 다가와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탈북 과정, 가족에 대한 죄책감, 아버지의 죽음. 그녀는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수진 언니는 조언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를 의미 있게 살 수는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일 거라고 죄책감에 갇혀 사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득했다.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을 추스르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광부 아저씨가 한국에 도착했다는 연락이었다. 몽골 난민촌에서 함께 있던 그 사람. 우리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결국 한국까지 온 것이었다. 나는 미란이에게 연락했고 우리는 함께 그를 만나러 갔다. 인천공항 도착 로비에서 그를 봤을 때 우리는 서로 껴안으며 울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우리는 같은 여정을 겪은 사람들이었다. 광부 아저씨는 우리에게 50대 여자의 소식도 전했다. 그녀도 작년에 한국에 도착했지만 지방에 정착해서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하지만 무사하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우리 5명 중 4이 살아남았다. 사막에서 죽은 젊은 여자만 빼고. 우리는 그녀를 위해 묵념했다. 그리고 언젠가 함께 그녀의 무덤을 찾아가자고 약속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각자의 근황을 나눴다. 광부 아저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힘들지만 견딜만하다고 했다. 미란이는 공장을 그만두고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나는 농구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자유로웠다. 헤어지기 전 광부 아저씨가 말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기적이라고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무겁게 가슴에 와닿았다. 나는 단순히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었다. 더 큰 책임을 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내 얼굴은 2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조금 더 성숙해 보였고 눈빛에는 슬픔과 동시에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아버지가 키워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이제는 잘 살겠다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3년째 시즌 나는 팀의 주장으로 선출되었다. 리더십을 인정받은 것이었고 팀원들의 신뢰를 얻었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이 따라왔다. 코트 밖에서도 팀을 대표해야 했고 여러 행사와 인터뷰 요청도 늘어났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이것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인권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청소년들에게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고민했다. 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북한에 남은 가족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침묵하는 것도 답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의무였다. 첫 강연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졌다. 300명 정도의 학생들 앞에 섰을 때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말을 시작하자 점점 편안해졌다. 북한 국가대표 선수로 살았던 이야기, 올림픽 예선 탈락 후 처벌받게 된 상황, 탈북 결심과 과정, 그리고 한국에서의 정착. 1시간 동안 내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학생들은 집중해서 들었다. 어떤 학생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학생은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에 한 학생이 물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탈북을 선택한 것을. 나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다. 후회는 없지만 슬픔은 있다고, 자유를 얻었지만 많은 것을 잃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시 선택한다 해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후로 강연 요청이 계속 들어왔다. 학교뿐 아니라 대학, 기업, 시민단체에서도 초청했다. 나는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하려 노력했다. 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탈북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의미 있는 일이었다. 물론 비판도 있었다. 북한을 너무 부정적으로 그린다는 지적,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았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직접 경험한 진실이었고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어느 날 강연 후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그녀도 탈북자였고 10년 전에 한국에 왔다고 말했다. 내 이야기를 듣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 순간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확신했다. 미란이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작은 모임에서부터 시작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했다. 우리는 서로를 응원했고 때로는 함께 강연에 나서기도 했다. 2명의 북한 국가대표 출신 농구 선수가 들려주는 탈북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더 큰 울림을 주었다. 우리는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생존자였고 이제는 증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여름에 한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우리를 찾아왔다. 탈북 농구 선수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나는 조건을 제시했다. 선정적이지 않게, 그리고 존엄성을 해치지 않게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제작진은 동의했고 6개월간의 촬영이 시작되었다. 훈련 장면, 경기 장면, 그리고 인터뷰. 카메라 앞에서 내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풀어놓았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시청률도 높았고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길을 가다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겼고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하지만 동시에 악플과 비난도 늘어났다. 관심이 피로로 느껴질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초심을 되새겼다.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누구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지. 연말에 한 인권단체로부터 상을 받았다.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다. 시상식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았을 때 관객석을 둘러보았다. 미란이가 앉아 있었고 팀 동료들도 와 있었으며 광부 아저씨의 모습도 보였다. 그들의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남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수상 소감에서 나는 말했다. 이 상은 나 혼자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고. 탈북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그리고 한국에서 새 삶을 개척하고 있는 모든 탈북자들의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잊히지 않을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무대를 내려오는 나를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로 맞이했다. 한국에 온 지 6년이 흘렀다. 나는 이제 34살이었고 실업팀 주장에서 은퇴를 고민하는 베테랑이 되었다. 무릎과 발목에 누적된 부상들이 있었고 젊은 선수들과 경쟁하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하지만 농구는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이었다. 은퇴 후에는 코치가 되어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특히 탈북 청소년들에게 농구를 통해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 미란이는 결혼했다. 같은 탈북자 출신 남성과 만나 사랑에 빠졌고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나도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다.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울컥했다. 북한을 떠날 때 우리가 꿈꿨던 것이 바로 이런 평범한 행복이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미래를 계획하고 두려움 없이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 50대 여자와도 재회했다. 그녀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우리를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다. 무릎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약간 절뚝거렸지만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우리는 그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사막에서의 그날 밤, 젊은 여자의 죽음,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의 책임에 대해. 우리는 언젠가 함께 몽골로 가서 그녀의 무덤을 찾아가기로 다시 약속했다. 광부 아저씨는 건설 현장에서 성실히 일해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다. 그는 북한에 두고 온 아내와 딸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나도 그 희망을 공유했다. 통일. 그것이 언제 올지, 어떤 형태로 올지 알 수 없었지만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때가 되면 내가 북한에 돌아가 가족의 무덤을 찾을 수 있을 것이었다. 인권 활동은 계속 이어갔다. 이제는 여러 단체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탈북자 정착 프로그램 개선에 목소리를 냈다. 특히 탈북 청소년들의 교육과 심리 상담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내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고 국회에서 증언을 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긴장되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북한에서 함께 뛰었던 동료들 소식도 가끔 들려왔다. 은영 언니는 무산 광산에서 사고로 다쳤다는 소문이 있었고 혜진이는 청진에서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아는 농장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을 것이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내가 여기서 자유를 누리는 동안 그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다. 그 불평등이 견디기 힘들었다. 어느 날 한 북한 인권단체로부터 연락이 왔다.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은영 언니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광산 사고 후 다리를 잃었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지금은 가벼운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그 소식을 듣고 울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동시에 무력감이 밀려왔다. 내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현실이. 가을이 깊어지는 어느 날 나는 한강 공원에 앉아 강을 바라보았다. 6년 전 두만강을 건널 때가 떠올랐다. 그때의 두려움, 절박함, 그리고 희망. 그 모든 것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나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었다. 자유, 존엄, 그리고 선택할 권리. 이것들은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농구팀 사진들, 강연 사진들,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 모두 소중한 순간들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끼는 사진은 북한 국가대표 시절의 단체 사진이었다. 은영 언니, 혜진이, 정아, 미란이, 그리고 나. 우리는 유니폼을 입고 활짝 웃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갈라질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사진 속 우리의 우정만은 진짜였다. 해가 지고 있었다. 서울의 빌딩들이 노을에 물들었고 강물도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나는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내일도 훈련이 있었고 다음 주에는 강연이 있었으며 다음 달에는 중요한 경기가 있었다. 삶은 계속되었다. 과거의 아픔을 안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것이 살아남은 사람의 의무였고 동시에 특권이었다. 이제 나는 35살이고 선수 생활을 은퇴했다. 마지막 경기는 감동적이었다. 팀 동료들, 팬들, 그리고 함께 여정을 걸어온 사람들이 모여 나를 배웅했다. 코트를 떠나면서 뒤돌아보았을 때 그곳에는 내 청춘이 담겨 있었다. 북한에서의 10년, 한국에서의 7년. 농구는 나를 만들었고 구원했으며 계속 나아가게 했다. 이제는 그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할 차례였다. 현재 나는 탈북 청소년을 위한 농구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일주일에 3번 작은 체육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참여하고 모두 북한에서 온 청소년들이다. 그들의 눈빛에서 과거의 나를 본다. 불안, 두려움, 하지만 동시에 희망. 나는 그들에게 농구 기술뿐 아니라 삶의 자세를 가르치려 노력한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 팀워크의 중요성,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 한 아이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 16살 소년으로 1년 전 혼자 탈북해 한국에 왔다. 가족은 북한에 남겨두고 왔고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다.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훈련에도 집중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보였다. 농구를 하는 동안만큼은 웃을 수 있었고 팀 동료들과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농구의 치유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미란이는 첫 아이를 임신했다. 그녀는 행복해했지만 동시에 불안해하기도 했다. 북한에서의 기억들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했다.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아이는 자유로운 땅에서 태어나고 두려움 없이 자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 세대가 겪은 고통을 다음 세대는 겪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미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를 쓰다듬었다. 올해 봄 드디어 몽골을 방문했다. 광부 아저씨, 50대 여자 미란이 그리고 나. 우리 넷이 함께 사막으로 갔다. 젊은 여자가 묻힌 곳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현지 가이드의 도움으로 결국 무덤을 찾았다. 이름 없는 작은 무덤이었고 6년의 세월 동안 풀이 자라 있었다.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묵념했다. 그리고 각자 준비한 꽃을 놓았다. 광부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고,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우리가 잘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모두 울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다. 슬픔, 죄책감, 감사함, 모든 것이 뒤섞여 눈물이 되었다. 사막의 바람이 우리를 스쳐 지나갔고 그 바람 속에서 그녀의 영혼이 평화롭기를 빌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쓰기로 한 것이었다. 내 이야기만이 아니라 미란이, 광부 아저씨, 50대 여자, 그리고 만났던 수많은 탈북자들의 이야기. 우리의 고통과 희망, 절망과 용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출판사를 찾았고 다행히 관심을 보이는 곳이 있었다. 집필은 힘들었다. 과거를 되새기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치유가 되었다. 가을에 책이 출간되었다. 제목은 코트를 넘어서 한 탈북 농구 선수의 자유를 향한 여정이었다. 출간 기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탈북자들, 인권 활동가들, 농구 관계자들, 그리고 내 이야기에 감동받았던 일반 독자들. 나는 그들 앞에서 책을 낭독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읽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계속 싸울 것이다. 자유와 인권을 위해. 책은 예상보다 많이 팔렸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해외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증언할 기회도 생겼다. 나는 세계 무대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렸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 사람의 목소리는 작을 수 있지만 많은 목소리가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 겨울이 다가오는 지금 나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본다. 7년 전 처음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를 떠올린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이곳이 내 집이 되었다. 완벽하지는 않다. 여전히 차별과 편견이 있고 적응의 어려움도 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았다. 꿈꿀 권리, 선택할 자유, 그리고 목소리를 낼 용기를. 북한에 남은 사람들을 생각한다. 어머니와 남동생, 은영 언니, 혜진이, 정아,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맛볼 날이 올 것이다. 그날까지 나는 계속 싸울 것이다. 말로, 글로, 행동으로. 그것이 살아남은 사람의 책임이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내일 아침 나는 다시 체육관으로 갈 것이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련을 지도하고 그들의 꿈을 응원할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다음 강연을 준비하고 새로운 글을 쓸 것이다. 삶은 계속된다. 과거를 기억하며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만들어간다. 나는 더 이상 탈북자가 아니다. 나는 생존자이고 증인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인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7년이 흘렀다. 북한 국가대표 농구 선수에서 탈북자로 그리고 이제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여정은 험난했고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자유. 그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다. 두만강의 차가운 물, 사막의 뜨거운 모래,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눈물의 대가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꿈꾼다. 그들 중 일부는 용기를 내어 국경을 넘을 것이고 일부는 도중에 목숨을 잃을 것이며 일부는 끝내 한국 땅을 밟을 것이다. 나는 그 여정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생존자로서 계속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는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농구는 내게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체성이었고 생존 수단이었으며 치유의 도구였다. 코트 위에서 나는 국적을 초월한 한 명의 선수였다. 북한 출신도 한국 사람도 아닌 그저 농구를 사랑하는 한 인간. 그 순수함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부탁이 있다.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달라. 탈북자들을 이해하고 포용해달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잊지 말아달라. 세상 어딘가에는 그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도 나는 코트 위에서, 강연장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계속 싸울 것이다. 완전한 자유의 그날이 올 때까지. 모든 사람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때까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